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김현정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아, 평택시병. 네. 네, 의원님들께서 꼭 지역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전국구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지역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택시 병입니다. 네. 가불병. 평택이 병까지 있습니까? 이번에 하나 새로 생겼어요. 아. 인구가 많이 들어가지고 평택이 네네. 예,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65만 정도 됐는데 네. 1년에 한 2, 3만 명씩 늘어요. 평택이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팽창하고 있는 도시입니까? 사통팔당의 도시이죠. 아, 그렇군요. 또 이렇게 평택으로 오십시오. 깨알같이 평택 자랑을 하셨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국회 본회의장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노란봉투법, 방송3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제 개혁입법 5가지 네네네. 법안에 대해서 오늘 다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기 네.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의원님? 일단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쟁점 법안 말씀하신 5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상정을 할 것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버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개 법안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필버를 하면 저희가 이제 5분의 3이죠. 180석으로 찬성으로 그걸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 하루가 지나면. 그 이제 내일이 3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 법안 한 개를 처리하면 24시까지 또 두 번째 법안에 대한 필버를 할 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4시가 되면 이제 7월 임시회가 종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8월 임시회를 이제 의장이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야간 합의된 날짜는 8월 21일입니다. 네. 그럼 8월 20일부터 처리하지 못한 4개의 법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라미 전술이라 그러죠. 하나씩 잘라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했던 5개 법안에 대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5개 법안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오늘 다 처리될 수는 없다라는 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4시간 이후에는 당연히 그 민주당을 통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법안들은 어떤 그 순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5개 법안 중에 최종적으로 순서는 오늘 이제 의총 1시 30분에 의총이 있는데 거기서 확정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내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상임위 통과했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근데 방송 3법은 3개의 법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7월 임시회에 하나만 먼저 처리하고 또 잘라서 2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노란봉투법하고 상법은 단일 법안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먼저 7월 임시회 내일 처리하고 방송사법은 어차피 8월 임시회에 처리할 거니까 그때 처리하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최근에 대통령께서 산재와 관련된 그 각별한 말씀도 하셨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계 우려나 이런 것들도 감안하지만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또 어제 우리가 그래서 그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열어서 그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그 개별법인 그 노란봉투법하고 상법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순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 보면 어떤 것부터 처리할지도 대충은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눈치 빠른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딱 보면 민주당이 요런 순서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감을 적확하게 딱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노란봉투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벌써 쌍용자동차 파업 때부터니까요. 굉장히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이 법에 진짜 사장을 좀 찾아서 교섭을 하고 싶다. 그리고 원하청 간에 제대로 된 교섭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진짜 사장 찾는 법. 이렇게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이게 뭐 쌍용자동차 이제 옥새 파업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에 맞서가지고 옥새 파업을 들어갔는데 그때 뭐 경찰에서 특공대까지 투입해가지고 막 헬리콥터 타고 진압 작전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3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운명을 달리했거든요. 그때 이제 또 거기에 정리해고 그 파업 이후에도 사측에서 47억이라는 무지막지한 손배소를 또 노조와 노동자들 상대로 또 제기를 해가지고 그 47억을 이제 그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47,000원씩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그걸 십시일반 도와주자 그 운동이 펼쳐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법명이 이제 노란 봉투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청과 하청 뭐 이런 그 정리해고 이런 쟁의행위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글로벌 스탠드보다도 훨씬 낮은 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노동은 완전히 노동 후진국의 오명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그 조치들을 좀 하자라는 그런 건데도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부에서 그거를 반대하고 거부권을 2차례나 벌써 행사했었잖아요. 이 그 노란봉투법 관련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세 가지거든요. 노조법 2조와 3조인데 그 2조에는 보면 이제 사용자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용자. 노사 간에 이제 사용자가 있잖아요. 사용자에 대해서 현재는 뭐냐면 이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해석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청 노동자 노조의 교섭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미 그 ILO라든지 우리가 21년 4월 달에 그 비준한 ILO 87조, 98조라든지 또는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관계에 있으면 그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미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사용자 범위를 확장했다 이렇게 뭐 재계에서 그 말하는 그런 주장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미 판례와 국제적인 그 규준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사용자를 입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쟁의의 범위를 좀 확장시킨 게 있어요. 근데 노동쟁의라는 게 이제 그전에는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것, 소위 말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로관계라든지 뭐 이런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노동쟁의의 정의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뭐 좀 구체적으로 약간 확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는 그 근로시간이라든지 또는 근로자의 저기 고용과 관련된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단체 협약 위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있었을 때 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범위를 좀 확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 무슨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놓으면 파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사실 경영계의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좀 조정해서 이렇게 수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파업은 뭐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기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파업을 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조정 전치주의라 해서 그 진노위와 중노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 조정을 거치는 그걸 먼저 좀 해야 돼요. 그걸 하고 이제 그 이 파업이 정당하다라는 그 승인을 받았을 때 파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격한 요건에 파업을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합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노동자가 급여가 안 나오는데 그 파업을 장기적으로 하면서 파업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사실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불법 파업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합법 파업을 얘기한 거고 불법 파업을 해서 이게 노조법 3조 얘기인데 불법 파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그 사측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해서
그 노조하고 그 조합원들한테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조는 둘째치고 그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책임의 비율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조의 그 위원장이라든지 간부들이라든지 직책이나 뭐 역할이나 또는 그 파업에 관여한 정도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그냥 막 470억을 한꺼번에 연대 책임으로 때렸다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개별 책임의 원칙이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책임 비율만큼만 그 개별 노동자한테는 청구해라. 이 정도가 바뀐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죠. 약간 이 연대 책임은 옛날에 그거 뭐죠? 그 연대 보증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연대 보증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죠. 폐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일반 조합원인데 그냥 파업에 참여했을 뿐인데 노동조합의 위원장하고 나하고 똑같이 연대해서 뭐 400몇 억을 물어내라. 그러면 일단 개인에게 부과되는 게 최소 몇 억일 거 아닙니까? 연대 책임이니까 전체를 다 거잖아요. 똑같이 n분의 1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게 말이 되냐. 이거를 개별 책임으로 바꾼 거다. 너무 합리적인데 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이거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매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럽 상의가 이 노란봉투법 우려를 표한다. 다 떠난다. 외국 기업 철수한다. 이래도 노란봉투법 할 거야? 라고 지금 민주당과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경총이라는 그런 그 사용자를 대변한 단체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프레임. 그래서 우리 진보 정권은 이렇게 반기업적이다. 그리고 이런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그 기업의 활동을 이축시키려고 하고 그 뭐 파업을 정당화시키고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막 프레임을 짜고 정치 공세를 사실 일종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기 주한 유럽 상의하고 미국 상의에서 이제 저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은 경총에서 먼저 낸 보도 자료를 그쪽에서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낸 건데 근데 정말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이라든지 그 EU, ILO에는 사용자 범위를 이미 우리가 이번에 그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와 뭐 그 이렇게 뭐 그 저기 뭐랄까 교류하는 사후 교류하는 게 지장이 있다. 이건 말이 어불성설이죠. 자기네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봐야 그 유럽에서는 똑같이 통용되는 ILO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원하청 구분 없이 교섭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떠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유럽 상의를 통해서 실제 그 철수할 뜻이 있는 건지 확인하셨습니까? 철수를 대한 상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서로 투자를 할 건지 뭐 말 건지에 대해서 개별 기업들이 결정하는 거지. 그건 그냥 일종의 그 상징적인 그 저기 단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총처럼. 그리고 실제로 기업이라는 게 본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한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그 저기 수입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지. 이런 무슨 그 우리 노조법 때문에 하고 말고를 결정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번에 그 개정하려고 하는 노란봉투법 2, 3조는 이미 ILO라든지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들을 그냥 입법할 뿐인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덧붙여가지고 요즘에는 무슨 주장을 이제 덧붙여서 막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하냐면 관세 협상을 타결했잖아요. 관세 협상할 때 힘드니까 뭐 그 기업들 저 회장이나 부회장들 불러다가 뭐 조선업에 투자하고 반도체 투자하게 만들어 놓더니 뒤통수 쳤다. 노란봉투법 만들어가지고 뭐 조선업이 해외 진출하는 걸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소위 말해서 악다구니를 하더라고요. 악다구니를 늘어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노봉법 노란봉투법을 또 줄여서 노봉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민노총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드는데 이 노란봉투법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보찜이다. 이제 이런 주장의 글을 써가지고 실제로 그 얘기를 합니다. 관세 협상 결과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거리가 된다. 예, 이거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 대한민국에 직간접 투자 악영향 줄 거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게 다 연동되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처럼 마치 노란봉투법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식한 소리죠. 아니 네. 아까도 제가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쟁의를 할 수 있는 범위. 네. 거기에 되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이제 들었지만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업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니 그걸 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 조선업 전용 펀드 1,500억 불을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인수도 지금 필라델피아도 인수도 했고 네. 조선업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 진출하는 거하고 국내에 있는 저기 그 조선회사 하나오션 예를 들면 하나오션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저기 하나오션의 노동자들을 그 미국 진출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급여를 삭감한다든지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별도의 법인으로 미국에다가 세우는 것인데 네네.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고 무슨 노란봉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집니까? 예. 우리가 처음에 예. 상법 개정하면 뭐 기업 망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상법 개정하니까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 출범한 다음에만 해도 2,7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500포인트가 지금 올라가 예. 있는데 예. 시장에서는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예. 노란봉투법도 이 개정이 되면요, 노사관계 이게 지금 노사관계에 대해서 파업조장법이다, 뭐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다 이렇게 막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평화 촉진법이에요. 네. 그리고 산재 같은 경우도 하청업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산재도 예방할 수 있는 산재 예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로 그리고 노사 간에 이렇게 원청과 하청의 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평상시에도 서로 소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사의 그 대화 촉진법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EU 같은 경우에서 EU에서요. 예. 그리고 ILO에서 우리한테 그 노조법 2, 3조 개정하라고 계속 촉구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요. 하지 말라고 촉구까지 ILO 가. 거기가 국제 표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ILO나 그 EU에서는 이런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는 나라와의 교역을 중단하겠다라고 오히려 우리한테 그런 협박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국제적인 스탠다드 미국도 마찬가지. 예. 공동 사용자의 개념으로 예.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그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다 정의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런 나라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요건들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거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이지 역행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보수인가 수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보면 지금 NPT도 탈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도 탈퇴하고 핵무기 만들어서 북한과 힘대힘 강대강 대결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ILO쯤이야. 그냥 반대. 당연히 그냥 반대. 묻지마 반대다.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고 요구되는 조건인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패싱하고 무조건 그냥 그 본인들의 억지 주장만을 늘어놓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발목 잡기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이제 쓰고 들었는데 네. 그게 이렇게 현실 피부로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네. 많은 이제 브리핑하고 백불 이런 걸 통해서 네, 이제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박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많잖아요. 예. TV 토론도 많이 나가고.
정말로 그게 느껴져요. 발목 잡기, 발목 그 반대를 위한 반대. 그냥 네. 반대만 하는 거예요. 반대만. 그래서 이유도 없어. 근거나. 그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가 종합주가지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것이 그 노란봉투법과 연계돼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전날보다 3.88포인트 하락한 것은 이게 사실은 그 세법 개정안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일단은 그 금요일 날 주가가 떨어진 것은 그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게 거시경제라든지 네. 또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글로벌 그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원인인데 네. 그때 하필 우리는 이제 그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필 그런 흐름 속에다가 세제 개편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는 그 안 좋은 쪽에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이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주가 하락폭을 좀 키우는 그런 쪽에 좀 작용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네. 지난 금요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가가 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 근데 물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날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 시총 한 100조 정도가 증발됐다 그러는데 네.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또 개인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해서 또 1조 8천억을 또 매수도 했거든요. 1조 8. 예. 그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요 세제 개편안이 주가 하락에 그 좀 영향을 미친 것들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무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죠. 하필이면 네. 관세 협상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그런 상황에서 네. 그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또 그걸 딱 던지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적인 좀 아쉬움은 좀 있었죠. 전체적으로는 그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네. 이 양도소득세 그 과세 대상 기준을 대주주의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거 이거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보니까 국민청원이 이미 9만 명? 10만 명이 넘었죠. 10만 명. 아, 네. 10만 명을 돌파했습니까? 네, 네, 네. 저는 9만 네. 명까지 확인했는데 네. 뭐 코스피 5천 못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거 박근혜 때 25억 문재인 정부 때 10억까지 낮췄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50억으로 다시 올린 거다. 그래서 정상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식 안 떨어진다. 그랬더니 보수 언론들이 총공세를 하면서 주식이 떨어졌는데 주식 안 떨어진다고 얘기한다라고 완벽한 비난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저도 이번에 이제 50억에 제가 이제 당에 네.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 전에도 상법 개정하고 금투세를 좀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어서 금투세는 좀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저랑 이제 당내에서 이소영 의원이 그걸 많이 주도했던 의원으로서 사실 저도 이번에 참고로 이제 의원님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네. 출신이십니다. 네네. 자본시장 선진화가 제 정치하는 이유 중에 예.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대단히 관심도 많고 많은 저기 또 법안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50억에서 10억으로 세제를 정상화한다라는 그런 측면은 이런 이제 동의가 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저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를 세웠잖아요.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법 제도도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시행령으로 지금 50억으로에서 10억으로 다시 낮추는 거거든요. 시행령으로. 그런데 그 타이밍이라든지 주가 5천 포인트 달성이라는 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금 해야 되느냐. 네. 예, 나중에 뭐 4천 포인트 이상 넘어가서 안정화되고 그런 타이밍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그 50,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잖아요. 네. 그럼 주식 그 10억을 갖고 있는 거를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느냐 기본적인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4억이거든요. 네. 그 14억 한 채를 들고 있으면 각종 비과세하잖아요, 양도소득세를. 네. 근데 이건 10억인데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25%를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을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 시장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 10억의 개념이 네. 연말에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가 안 되려고 네. 그 연말 그전에 다 마지막 증시 팔아버린다는 이틀 전날 다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항상 그 12월 달에 네. 그 매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이것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19년도까지 누적된 그 통계를 가지고 확인이 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려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그 주장에는 이런 동의가 좀 되고, 그리고 일단은 그 진성준 전 의장께서 네. 얘기했던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박근혜 때 100억부터 해서 25억 다시 네. 50억으로 갔다 다시 10억으로 내려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윤석열이 50억으로 올렸을 때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올라가야 되는데 네, 네, 뭐 이러면서 네. 주가에는 그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일은 한편으로는 맞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주가가 2,000포인트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3,100이잖아요. 네. 15년 사이에 1.5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같은 2010년도에 미국의 나스닥도 2,000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21,000포인트거든요. 20배가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증시나 다른 선진 지수가 오를 때 우리나라는 못 오르고 있었다는 거. 그걸 봐야 되죠. 한 측면에서는 그걸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한국 증시를 5천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서 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 특히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약간 이제 불만이 많은 상황이죠. 아, 근데 개미 투자자 10억씩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개미 투자자입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부동산도 그러면 14억짜리 갖고 있으면 거기는 왜 세금을 면제해 주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저에 이런 게 좀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약간 무슨 이렇게 비슷하게 뭐라고 표현이 그런데 좀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해서 하는 네. 거니까 배팅을 하는 거니까 약간 네. 뭐랄까요 무슨 노름이라나 하여튼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집이잖아요. 네. 사는 집, 주거의 공간 측면이 있는데 주식은 조금 그 개념하고 다른데 그리고 특히 저는 다 떠나서 어쨌든 지금 국민주권 정부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 중에 하나는 이제 기본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려면 그 상당한 수준으로의 어떤 그 이제 재정이 필요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목도 부자 감세의 요인이 있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요런 개미 투자자들이 저를 비판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일단은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내용인데 짧게 좀 요약하면은 일단 우리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코스피 5,000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3,100에 머물러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한 28%, 26년 만에 28% 상승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3,000포인트까지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시장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진짜로 코스피 5,000원 갈 의지가 있구나라는 게 반영이 돼서 저까지 온 것인데 상법 개정 갖고는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는 지금처럼 이런 거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개편이라든지 또 좀 더 나아가면 그 대기업들 또는 대기업 오너들의 그 상속 증여세, 그 상속 증여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누르거든요. 그런 그 주가 누름 방지법, 소위 말해서 상속 증여세법 이런 것들까지 좀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되었을 때 5,000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흐름상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50억 이상만 내던 거를 10억 이상까지 내려주면 그 이제 허들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 부자 감세라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가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10억 이상 한 종목당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50억에서 10억을 낮춰줬으니까 확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말에 매도 물량으로 나왔을 때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말씀을 하셨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주주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쉽게 말해 삼성전자 회장의 이재용 회장이 1년에 8천억을 배당을 받아요. 8천억을 배당을 받는데 삼성전자는 배당을 한 29%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8천억을 배당을 받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종합 세율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세율이기 때문에 금융 종합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49.5%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네. 그 4천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배당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균 배당 성향이 26%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신흥국 지수의 평균은 40%거든요. 그래요? 미국은 45%고 영국은 128%를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배당을 많이 하면 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갖다가 노후 보장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배당 소득이 들어오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 시장이 지금 아니라는 거 26%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좀 전에 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것이 그러면 그 부자 감세냐? 부자 감세로만 보게 되면 안 될 것이고 코스피 5천을 이제 그 목표를 한다는 걸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배당을 많이 하면 누가 좋습니까? 배당을 많이 하면 일반 투자자들 1,500만의 개미 그 투자자들도 다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처럼 극소수의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우리가 2,600개 정도의 상장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50개 정도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350개가 아니라 한 100개도 채 안 될 겁니다. 그 아주 작은 극소수의 대주주들이 그런 배당 소득 분리과세로 인해서 혜택을 좀 보는 반면에 그 기업은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하게 되는 니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전제가 있는 겁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당을 우리 이제 이소영 의원이 낸 안은 35% 이상 했을 때,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는 40% 이상 했을 때 분리과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을 늘려라. 그럼 늘리게 되면 개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것은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또 유인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들은 그러면 배당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삼성만 하더라도 그 노력을 하겠죠. 삼성만 하더라도 29%인 배당률을 35 또는 35에서 40으로 늘려야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정 간에 합의가 되었어요. 그 방향은.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한 것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요. 다만 이제 그 얼만큼 깎아주느냐. 요 차이가 좀 이견들이 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2천만 원까지는 그 15.4%를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49.5%까지 내요. 세율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이제 최소 구간 6%인데 6%에서 49.5%까지 구간이 있는 것인데 요 49.5% 구간을 이제 25%까지 낮춰주자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정부안은 35%입니다. 그런데 이제 25%까지 낮춰주자라는 주장은 저도 그 주장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한 주식 양도소득세 있죠. 그게 25%잖아요. 그 25%보다 높게 해버리면 주식을 양도하지 배당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35%를 하게 되면 지금 49.5%지만 실질 세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당 세액공제 같은 걸 하거든요. 세액공제를 빼게 되면 실질로 내는 세금은 30% 후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주장이죠. 자, 의원님,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핵심만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손질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진성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손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당은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도 우리 이제 당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했고, 또 우리 원대도 이제 그에 대해서 당내 논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더 논의를 해서 그 의견들을 가지고 조율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는 꼭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더 강력해진 민주당이 온다. 오늘 한겨레 신문 제목 일면 머릿 기사 제목인데 민주당이 어쨌든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 특히 검찰 개혁이요. 이제 네. 이런 입장인데 어떤 변화를 저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강성 당대표가 딱 취임하자마자 이제 뭐 그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 이제 강한 그 멘트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발끈해갖고 막 예. 반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대변인 당번이었는데 하루 종일 그 국민의힘의 저 논평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평하고 브리핑하느라고 예. 정신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 바빠질 것 같아요 대변인들이.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혁은 빠르게 6개월 안에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벌써 2개월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3대 그 개혁, 검찰, 언론 뭐 이런 그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빠르게 하는 게 그거는 국민들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런 추동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그 내란 종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은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 대해서 그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않은 윤호개인 정당을 다시 표방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내란 종식을 해서 그 싸워야 된다라는 그 기조 그건 맞는 것 같고 많은 당원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근데 경제는 많은 학습이 필요하네요. 네,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